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가족들도 친구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죠. 미국의 레이디스 홈 저널 편집장 레노어 허씨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책 선물을 추천합니다. 그녀는 종교 서적이든 아니든 책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라. 책은 살찔 염려도 전혀 없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일도 거의 없고 영원히 개인 소장할 수 있다라면서 책 선물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막상 선물을 하려고 해도 어떤 것을 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스러울 때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책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TV 도서관에 가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평정하던 최강 군사대국 스파르타.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해 지중해와 아시아, 유럽까지 뻗어나간 로마 제국. 번영의 길을 걸었으나 쇠락의 길을 피할 수 없었던 나라들. 그들은 왜 영광을 지키지 못하고 몰락했을까?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토드 부크홀츠. 그가 강대 국가들의 분열 과정을 분석한 책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 그는 경제가 번영한 후 국가가 쇠락하는 요인 5가지를 설명한다. 각 나라들이 겪고 있는 출산율 저하, 국제교역의 확대에 따른 국가 정체성의 약화, 미래 세대에게 켜진 빨간등, 부채 상승, 밀레니얼 세대에서 나타나는 근로의지 약화, 그리고 국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애국심의 소멸이다. 다양한 이유로 번영과 쇠락을 경험했던 역사 속 여러 나라들. 한국 또한 쇠락의 길을 답습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갈림길에 서 있는 국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책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를 만나보자. 경제적 번영 이후 국가가 쇠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책입니다.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윤창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진호 교수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토드 부콜츠,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죠. 미국을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긴 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다지 낯설지 않은 주제여서 그런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읽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만나서 얘기는 안 해봤지만 굉장히 유쾌한 분 같아요. 예, 그냥 어떤 한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한 관련된 것들을 쫙 그렇게 동원하는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채 문제, 무역 문제, 또 근로의식 저하, 저출산 이런 문제들이 좀 연결돼 있는데 교리를 찾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 살다 보면 이렇게 현상이 나타난다는 쪽으로 이걸 일반화시키면서 네네. 그거를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네. 문학도 있고 영화도 있고 상당히 미국적인 네. 것도 있지만 네. 공감이 좀 많이 갑니다. 네. 예. 정치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보셨는지 책을 받을 궁금해요. 때는 저는 경제학 책인 줄 알고 이거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좀 심도 있게 얘기하겠구나. 가서 다음 장을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해서 전사에 나오는 모든 내용까지 참 이해하기 쉽진 않은데 이걸 통해서 보면은 이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해서 또 중세, 그다음에 근대, 현대 오는 국가 발전 과정에서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세계 국가 체제라는 것이 조금씩 비슷해져 가고 있죠. 미국식 캐피탈리즘의 국가 체제로서 운영되는 상태에서의 봉착된 문제, 이민 세대가 들어오면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또 동시에 미국에도 히스패닉계나 또 이제 아시안계나 전부 다 각자 다른 문화 속에서 살면서 국가의 문화 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들이 그 나라에 대한 제퍼슨이 얘기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근거한 미국에 대한 사랑, 이들은 어떻게 보고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갖느냐 문제를 네, 얘기해요. 네, 네. 이걸 보다 보면은 네. 우리나라의 지금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 내셔널리즘 위주로 이걸 만들어가는 거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면서 거기에 또 국제화라는 것과 동시에 네. 세계 물류의 유통을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네, 엉켜 네. 있는 것 같아요. 저자에 대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토드 부크홀츠 이름도 어렵습니다. 버크홀스 이렇게 돼. 네. 경력도 다양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과 관이라고 그러나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경제 비서관도 하고
타이거 펀드에서 또 자문도 하고 타이거 펀드면 헤지 펀드인데 상당히 저 강도가 높은 그런 그 기관이거든요. 네. 예,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자문 역을 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엘린 영상이라고 저 강의 그러니까 베스트 렉처상이죠. 베스트 렉처러. 얼마나 강의를 잘했으면 네, 이렇게 네. 투표 분명히 해서 이제 그렇죠. 뽑혔을 텐데 강의 시간에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 반만 얘기해도 아무리 하버드 학생들도 못 들어본 얘기도 많았을 것이고 네. 아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친하기는 어려운 분이시겠지만 좀 왜요? 만나서 한번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좀 좀 여러 가지 계시니까. 멀리 있고 하니까 네. 그렇지만 한번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보면 아주 즐거운 만남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책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책의 저자가 말머리에서 국가들이 번영의 시절을 끝내고 불황의 시대에 접어들 때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경향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세계 경제가 호황기를 좀 끝내고 이제 불황기로 예. 접어들어간다 이렇게 많은 세계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교수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이제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제 2008년부터 시작된 그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과거에 1929년 대공황은 그레이트 디프레션, 거의 뭐 공황이고 이번에 이제 불황,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부를 정도로 좀 안 네. 좋았다라는 건데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회복세가 좀 이제 나오고 있고 교역 같은 거, 국제 무역이 많이 줄었다가 다시 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대 후반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어서 저자가 한마디로 뭐 세계 경제 호황기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이제 어쨌건 잘 나가다가 네. 한번 이제 경제가 꼬꾸라졌을 때 이제 그동안의 모순 같은 것들이 다 한꺼번에 표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더 크게 느껴지고 하는 데서 오는 어떤 위기감 이런 거는 생긴다고 보지만 네. 저는 뭐 그렇게 뭐 세계 경제 다 끝났다 이제는 뭐 네. 안 좋은 일만 남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는 아니고 네. 저자가 얘기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씩 좀 해소해가면 되지 않느냐 조금씩이라도 아마 네. 이 문제는 그 완벽한 해소는 어려울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 하나만 해도 뭐 사실 네.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희망은 좀 가지되 너무 절망만 하지 말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저출산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저출산 이제 우리나라에는 워낙 이게 큰 문제로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미국에서도 이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인가 봐요? 그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경제 이론이 꼭 경제 현실과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경제 이론은 네. 무척 중요한 거예요. 네. 그거를 분석할 수 있고 틀을 제시한다는 게 무척 중요한데 이분은 경제학자이면서 현실적인 이론을 역사에 근거를 둬서 많이 갖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스파르타가 강국인데 스파르타가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면서 노예를 데려다 씁니다. 노예를 데려다 쓰고 나서는 자기 자식이 필요 없잖아요. 기원전 5세기경 붉은 군복을 입고 청동으로 만든 창과 방패를 들고 위협적인 대열을 이루며 행진했던 스파르타 전사들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천하무적의 존재였다. 스파르타는 그야말로 적자 생존의 세상이었다. 아기가 태어나면 먼저 공공위원회에서 신생아를 검사해 키울 것인지 아니면 죽일 것인지 결정한다. 또한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겁쟁이처럼 행동한다고 판단되면 어머니는 언제든 그 아이를 죽일 수 있었다. 스파르타는 끊임없이 이웃 국가들을 침략하면서 부를 쌓았다. 라코니아와 메세니아 땅을 정복했던 스파르타인들은 전쟁 포로들을 스파르타 땅으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고 농장이나 허드렛 일을 하도록 했다. 덕분에 스파르타 남자들은 점차 농사일에서 해방되었다. 스파르타 여성들 역시 직접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들 여성은 교육을 받고 유산을 물려받고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인정받았다. 스파르타인은 더 이상 자녀들의 노동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었고 자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그만큼 더 크게 다가왔다. 많은 자녀는 곧 영토를 관리하고 여행을 다니거나 혹은 사치를 즐길 여유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더 많은 사위와 며느리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파르타가 거대한 성공을 거두고 나서 그 인구가 서서히 줄어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나라는 1,500명의 기병과 3만 명의 보병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능력이 있었음에도 군대의 규모는 1,000명을 넘지 못했다. 기원전 4세기 초반에 스파르타 인구는 80%나 감소했다.
그리고 인구 감소와 더불어 스파르타 군대의 강한 조직력 역시 자연스럽게 위축되었다. 기원전 371년 테베인들은 스파르타의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았고 끝내 그들의 영토를 공략했다. 스파르타는 막대한 부를 거머쥔 이후로 후손을 낳을 욕망과 필요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서 간단히 얘기하면 국가 정체성에 대한 모랄 해저드가 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개인적인 개인주의 위주로 보게 되면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나온 게 뉴욕에서 한때 유행하던 게 대리모예요. 인도에 대리모를 썼단 말이에요. 최근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지역들의 빈부 차이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애 생산까지 대리모에 의해서 실험관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러한 빈부 차이 외에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자체가 꿈이 없어지는 생활. 즉 아무리 노력해도 더 좋은 직장으로서 60살까지 계속 돈 벌기는 어렵다는 이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을 보면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알 수 있잖아요. 네. 주택보급률, 출산율, 복지정책, 이것이 정부가 아무리 바꿔준다고 해도 그들이 꼭 애를 낳을 수 있느냐의 문제, 교육비라든가 투자돼야 될 거에 비해서 자기 능력을 판단하고 나서 나는 없는 게 낫겠다. 혹은 결혼 연령이 늦어짐으로써 출산의 가장 좋은 시기를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라도 잘 살자는 개인주의적 사고에 의해서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은 여러 사례를 들여서 얘기해요. 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됨에도 불구하고 좀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 저자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자가 출산율을 저하는 원인으로 여러 가지 뽑았는데 어떤 게 있죠? 이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농업 시대와 지금 제조업 시대의 차이인데요. 농업 시대는 사람이 다 일을 하는 거죠. 제조업 시대는 기계가 일을 하고. 그럼 애를 많이 낳을수록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더 많은 생산량이 나오고 네. 그렇게 해서 잘 키워놓으면은 아버지 엄마 나이 먹으면은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 효자만 딱 붙여놓으면은 효도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첫 번째 아들은 뭐 100 놓고 가고 두 번째 아들은 150 놓고 가고 복지가 필요 없어요. 노후 대책이 그냥 애만 많이 낳아놓으면 효만 딱 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농업 시대에는. 근데 지금은 아까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뭐 이제 기계가 다 하는 거고 말 듣는 거는 애보다는 강아지가 말을 더 잘 듣거든요. 강아지 얘기도 나와요. 예. 강아지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네, 자꾸. 네. 애보다 낫거든요. 말도 잘 듣고. 강아지는 내 인생은 저의 거예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교육비가 비싸거든요. 네. 특히 대학 학비는 엄청 비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렇게까지 많은 교육비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뭐 있냐 이런 그 개념이 작동하면서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그리고 애들의 필요성은 줄어들고 이것이 이제 경제적 결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거 플러스 알파고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여성들이 사실 굉장히 그 출산과 육아가 굉장히 비용이 아무래도 여성들한테 많은 게 주어지니까 네. 커리어를 추구하는 여성의 경우에 그렇게 많은 출산과 육아를 해서는 본인의 커리어의 성공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자본주의는 가장 훌륭한 피임약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뭐 약간 비틀어서 한 네, 얘기지만 네, 네. 그것이 바로 출산을 적게 만든 요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잘 살게 될수록 애들의 숫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우리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나아졌는데 그럼에도 애는 불구하고 줄고 있는 거죠. 출산율은 애들의 줄어들었다. 필요성이 줄고 네, 있는 거죠. 이렇게. 애들이 주는 어떤 효용성이라고 좀 참 우리 애들이 네. 들으면 이거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진짜. 그 책에 보면 이런 인구 문제를 이민자 문제와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 문제, 뭐 고령화라든지 지금 얘기한 저출산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요. 작가가 예상외로 권위주의자이면서 권력 집중적이면서 애국주의를 강조해요. 유럽의 많은 국가를 보면 거기 이민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산업혁명 이후에 그 시장과 또 이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민자가 계속 늘게 되는 거예요. 미국도 그랬는데, 근데 예상외로 이들이 열심히 살고 근로의욕이 강하고 또 이주를 하더라도 뭐 이제 가족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도 또 애들을 많이 낳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네. 개인주의화되고 이제 구글 다니는 백인 에리트들처럼 어느 정도 되면 파티 다니다가 나는 애를 못 낳을 것 같아.
이 파티가 많은데 언제 애를 낳냐 이거예요. 주장하는 건 그거 같아요. 네, 네. 우리 백인 에리트들 애를 정말 좀 낳아서 강한 미국을 만듭시다. 앞에 내용과 뒤 내용을 보면 좀 연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민자 문제 하면은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얘기 빼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 이민자가 미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트럼프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분열을 좀 막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애국심을 좀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거꾸로 또 그 애국심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한 거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가지가 겹쳐 있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영국도 그 브렉시트라고 그래서 EU에서 탈퇴하는 걸로 결정해 놨는데 네. 그 과정에서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민자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네. 특히 이제 이민자들한테 월급까지 주는 건 몰라도 연금까지 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럼 자기가 받을 연금이 이민자한테 간다고 자꾸 생각하시면서 박탈감을 느끼더라는 얘기죠. 그 묘하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피터 나바로라는 교수님을 임명을 했고, 그분이 지금은 NEC라고 다른 이제 직책이 바뀌었는데, 한마디로 미국에 대해서 흑자내는 나라 나쁜 나라다 이겁니다. 미국에 물건만 팔아먹고 네. 미국 일 위해서 봉사는 전혀 하지 않는 나라 일본, 중국 3,500억 불 흑자 내는데 뭐 별로 미국에다 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돈으로 군비 확장해서 미국을 더 제압하려 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교수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결속을 위한 어떤 애국심 문제, 그다음에 P와 R의 구별, 저쪽과 이쪽, 남과 나를 딱 잘라놓고 네. 이쪽을 결속시킴으로 해서 본인의 그 지지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그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내용 쪽에 조금 뭐 일부 수긍할 면도 있긴 하지만 자국 중심주의가 좀 강한 것 같아서 네. 이민자 문제 이거 옛날같이 너그럽지가 않아요. 네. 선진국들이 아주 네. 옛날에 비해서 아주 인색해졌습니다. 옹졸해지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좀 우리가 느끼면서 이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잘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문제 우리 가지고 한국을 보면 한국은 이민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을 안 해. 일단 생긴 게 다르면 이제 그들도 투표권을 갖고 국방의 의무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도 시스템화 됐기 때문에 싫어하더라도 법이라는 게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면 어느 정도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네. 합중국이라는 이 미국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태까지 이끌어왔던 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애국심이에요. 근데 이 애국심이 이민자들이 약하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이민자들을 선별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좀 더 교육도 잘 시키고 미국인이 되게끔 만들어서 강한 미국에 공헌하게 한다.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높아진 삶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은 신경외과 의사, 레스토랑 웨이터, 네일 관리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새로운 근로자들을 외국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더 많은 이민자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강력한 문화적, 시민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 새로운 이민자의 유입은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를 분열시킨다. 그러므로 국가는 상대적인 부의 하락을 인내하거나 사회 조직의 분열을 겪어야 한다. 번영을 누리고 있는 국가들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지 않고서는 번영을 이어나갈 수 없다. 저는 좀 책을 읽으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이 분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무역에 대한 얘기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역의 확대가 분열의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무역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중요하죠. 활동이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을까요? 중요하고 다 해야 되고 안 하면은 뭐 여기 북한 얘기도 나오고 뭐 과거에 이제 러시아 얘기로 소비에트 유니언도 나오는데 무역을 제대로 안 하고 개방을 하지 않은 나라는 가라앉아 버렸다는 거죠, 네. 경제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소제목 중에 하나가 메이드 인 USA 국산품이죠, 자기들 나름. 이게 메이드 인 USA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이드 인 가장 값싼 곳. 예, 제일 싼 데서 만들어진 네. 게 제일 좋은 거다 이거죠. 요새 말로 하면 가성비 좋은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야 USA 최고다 뭐 이러면서 자기네 나라 물건이 최고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삼성 스마트폰이 들어오는데 훨씬 낫더라. 그러면 이제 갑자기 야 우리나라가 이거 여기서 말하는 우리나라 미국인데 미국이 네. 이거 세계 최고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다른 나라에 대해 관심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무역을 하다 보면은 다른 나라 관습도 같이 이제 네. 익히게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저 칠면조만 먹지 말고 이제 추수감사절에 중국 음식도 먹고 동남아 음식도 먹고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남의 나라 물건을 쓰다 보면 이제 국가적 결속력이 좀 약화되는 거죠. 우리가 최고다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러스트벨트 이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역을 통해서 값싼 게 들어오니 국내 제품, 철강 제품이 안 팔리고 네. 국내 철강 산업이 발전했던 지역에서 일하던 백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갖다 무역 장벽을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서 그 표를 얻은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런 식으로 거꾸로 얘기해 보면 그분들이 힘들어졌잖아요 무역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은 막 싫어하는 거죠 막 이러면서 이제 국가 간에 무역을 원하는 쪽과 무역으로 인해 피해 보는 쪽에 균열이 생긴다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면 네. 이분의 주장 속에 상당히 그 타당한 측면이 좀 들어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51년 합스부르크 제국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가로막고 있던 관세 장벽을 철폐했다. 그리고 1859년에는 길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새로운 기업가와 상인들이 시장에 보다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들었다. 1830년대에 시작된 근대화의 물결은 특히 1850년과 1873년 사이에 가속화되었다. 오스트리아인들은 그 기간을 일컬어 창건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시절의 빈에는 새로운 오페라 하우스와 시청 및 의회 건물이 들어섰을 뿐 아니라 많은 주민과 상인들은 새로운 지역에 들어선 주택으로 이사했다. 1870년부터 1910년까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경제는 128%의 성장률을 보이며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소득 증가는 비교적 못 살았던 예전의 시대보다 더욱 심각한 민족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1897년에는 빈에서 잘츠부르크에 이르기까지 민족 갈등으로 폭동이 발발했다. 폴란드 백작 바데니 총리가 모든 관료들을 대상으로 독일어와 체코어로 말하도록 공표했을 때 미국의 신문들은 10,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를 특종으로 보도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본 일이 있었잖아요. 네. 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이 미국에 얘기하는 그 애국주의식으로 내셔널리즘이죠. 이거를 중국도 강화시켜 놓고 있어요. 보복 차원도 있지만 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함에 있어서 네. 문화 정치라는 게 있어요. 이걸 잘 이끌어야지 사회가 혼돈이 안 가서 사회주의 정신문화 건설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외래 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들 공산당이 제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문제에서 나왔던 게 천안문 사태도 그거고 네. 그러니까 내셔널리즘으로 이거를 단결시켜 놓으니까 정부에서 방송만 따르게 틀어도 국민들이 안 사요 그 물건을.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한테 왔던 그 제재는 정부의 시책에 국민이 얼마나 따르는가를 보여주는 그들의 애국적 발로라고 볼 수 네, 있어요. 네. 이게 한국에 또 나타날 수도 있죠. 그거는 민심만 좀 자극을 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그러한 것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중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레버리지는 우리가 경제력, 군사력 그게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의 말대로 하면 애국심에 있다는 거. 우리의 국가에 대한 충성도, 분열되지 않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얘기하는 거.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무역이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넘어서서 뭐 나라의 관습이라든지 전통까지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중국 얘기도 하셨지만 네.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990년 초에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뭐 거의
반값, 뭐 3분의 1, 뭐 이런 물건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특히 이제 네. 얘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쑤시개 이런 거, 뭐 무슨 물수건 이런 아주 그 기술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 이제 그런 그 저기술 제품의 경우는 너무 싸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네, 그때 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할 게 없으니까 음식점도 차리고 막 편의점 차리고 이래서 우리나라 자영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예, 그럼 바로 뭐냐 무역으로 인해서 개방이 되면 과거보다 싸게 물수건도 살 수 있고 이쑤시개도 살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물수건이나 이쑤시개를 만드시는 분들은 직장을 잃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바꾸고 또 사회적 관습도 바꿀 수 있고 네, 네. 양극화도 굉장히 심화시키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 측면도 우리가 있다고 봐야 네. 되는데 이제 그거를 잘 누르면서 네. 긍정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제 이게 우리의 과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부채에 대한 이야기도 참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달콤한 독약 빚의 문제다라는 장이 있는데요. 저자가 빚을 달콤한 독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정부 부채에 대한 예. 문제도 여기 다루고 예,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채 상황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우리 부채는 되나요? 뭐 정부 네. 부채는 괜찮은 편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네. 그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가계 부채 같은 경우는 자기 개인 빚이라서 네. 최대한도로 열심히 갚고 네. 그리고 나서 또 혹시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 말처럼 실용 불량자가 되면 이제 일부가 국가나 또 금융기관의 몫으로 이제 전가가 되는데 국가 빚은 이제 전가를 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잘못된다고 일본 네. 네가 갚아라 이럴 수도 네. 없잖아요, 그죠? 국가 빚은 결국 자꾸 전가가 되는데 누구한테 전가되냐면 미래 세대에 전가가 된다는 거죠. 자꾸 빚이 늘어나면 빚의 원금은 안 갚고 자꾸 이자만 그냥 내주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 한번 이제 네.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네. 얘기인데 미국 빚은 지금 20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 100%가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하면 2경 2만 2천조 원 정도 돼요. 2경 2천조. 가늠이 안 예, 되는데요. 2만 2조, 조가 2만 네. 2천 개입니다. 우리나라 네, 돈으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부채가 약 한 40% GDP에. 그래서 아직은 괜찮은 편인데 그렇네요. 예. 우리 이제 가계 부채가 문제예요. 그 가계 부채가 정말 1,400조거든요. 문제예요. 네, 1,400조인데 네. 이제 가계 부채는 개인 몫이고 네. 정말 안 되는 거는 이제 국가가 그 다음에 떠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네. 어쨌건 이 책에서도 얘기한 대로 정부 부채야말로 무섭다. 이 소리가 별로 안 나면서 나만 미래 세대로 전가되는데 이분의 표현 중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미래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이방인이다. 이방인이다. 우리 네. 편이 아니다. 즉 아.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세대는 그 미래 세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뜻이죠.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너의 손자의 손자를 생각한다면 네가 이렇게까지 빚을 늘리면 안 되는데 네. 아무리 봐도 손자 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방인이다. 그 이방인으로 네,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아. 이런 그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네. 그야말로 여기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들대요. 달콤한 독약이라고. 입으로 들어올 때는 참 단데 나중에 가서는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네, 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빚의 이제 되물림에 대해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사실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출산율도 계속 안 좋은 상황, 낮은 상황에서요. 젊은이들이 이제 졸업하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결혼보다는 주택을 생각하더라고. 오피스텔부터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뭐가 있으니까 애인이 아니라 차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차가 있어야지 애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하고 애는 언제 나냐 그랬더니 그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빚에 대한 거. 봐요. 집 사면 빚일 것이고요. 차 사도 리스니까 그것도 빚일 거고 또 부모가 밀려준 빚까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애 낳기 어렵다고 봐야죠. 네, 네. 이게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현상이고 이 나라를 유지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매일 군사 얘기하고 외교 얘기하지만 사실 경제 정책과 그 국가의 그 사회 문화 정책이 무척 중요한 문제예요. 자꾸 요즘 보이는 거는 안보 뭐 이걸 얘기한다면 이 책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은 군사 싸움 얘기가 아니에요. 국가가 어렵고 망하는 얘기는 결국 사회적 문제고 경제적 문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낳고 기르고 또 이게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냐의 문제지 네. 전쟁에 의해서 없어지는 나라는 별로 없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복지, 근로 환경과 노동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면
근로 의욕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근로 의지를 좀 떨어뜨리게 하는 게 실업급여 정책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을 안 해도 좀 생활이 유지가 되는 게 문제다라고 했거든요. 교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글쎄요, 이제 네. 실업보험하고 네. 이제 고용보험이죠. 네, 우리나라만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이거든요. 네. 두 가지가. 근데 그 제도가 가진 어떤 본질과는 좀 동떨어진 쪽으로 이 제도를 갖다가 이용을 하면서 거기로부터 단물만 얻고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와는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예, 미국에 제가 살 때 어떤 고발 프로그램 보니까 산업재해 신청을 하신 분인데 막 아파서 이제 쭈그리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 안 보나 보다 하더니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산재보험을 말하자면 악용을 하는 거죠.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그 판사가요 당사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당뇨가 있다 그러니까 그 판정 내리신 분이 나도 있다. 1961년에는 요통이나 근골격상의 문제로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는 8%가 살짝 넘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1년에는 전체 수령자들 중 3분의 1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수도 같은 기간에 2배로 증가해서 19%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장애연금 청구가 급증하는 것은 비단 노동계층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사무직 근로자들 역시 장애연금 신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헤일 카운티 사건에 대한 NPR 보고서는 소니 라이언이라는 판사가 공판 과정에서 신문했던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궁금해서 그런데 당신의 장애는 뭡니까? 혈압이 높습니다. 나도 그런데 다른 건 없나요? 당뇨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데. 우리의 증조부 세대들 중 많은 이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했고 맨 땅에 삽질을 해서 터널을 뚫었다. 하지만 오늘날 100만 명의 미국인들은 해산물 공장에서 송어를 손질하다가 혹은 잠옷 차림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다 생긴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분명 제도적인 문제점이 많이 깔려 있다. 책의 제목이 사실은 네. 이제 국가를 생각한다라고 돼 있긴 하지만 영어로 하면 번영의 대가거든요. 번영이 되고 나면 대가를 치른다. 이 복지 시스템도 이제 번영에 따라 만들어져서 경쟁이 격화되고 나왔으면 도태되거나 어려워지신 분이 있을 때 네. 그분들한테 필요한 분들한테 그거를 제공해 드린다는 아주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도인데 이제 그 좋은 뜻이 그만 쇠퇴될 수도 있지 않느냐. 옛날에 그런 대표적인 단어가 있어요. 복지병이라고 하는 복지병. 병이라는 단어가 네. 있거든요. 네. 한마디로 너무 과도하게 이런 보장을 해주니까 열심히 안 하고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복지에서 오는 혜택을 누리려고 하고 뭐 독일 같은 경우 실업자가 되고 나면은 혜택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뭐 근로를 하는 거나 뭐 실업급여 받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실업자를 위한 특별한 뭐 주택이라든가 특별한 프로그램 특별하게 가격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까 얘기한 대로 부채 문제랑 연결돼서 복지를 하느라고 부채까지 끌어다 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미래 세대한테 못할 짓을 하는 거다라는 면에서 범위라든가 어떤 역할 이런 걸 조금 이렇게 딱 정해서 네. 그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해드리고 그 범위 밖에서는 본인 책임도 강조하는 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도 뭐 지금 윤창현 네.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돼야지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죠. 네. 자, 우리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 나눠봤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좀 정리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애국심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번영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애국심이 어떤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좀 여쭙게요. 먼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멋있게 쭉 나가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애국심 딱 그러니까 네. 좀 멋져.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페이트리오티스트, 그러니까 애국주의자. 그냥 애국심이 아니라 그냥 애국주의자. 이렇게 주의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이 애국심이라는 것을 그냥 강조하고 네. 이렇게 하나의 그 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애국주의를 네. 이렇게 주입을 막 해서 너는
자랑스러운 미국의 시민이다. 그리고 뭐 이민 왔으면 군대도 좀 가고 네. 정말 미국의 시티즌이 됐구나라는 것에 감격하면서 눈물도 흘릴 수 있는 수준. 이건 제가 보탠 얘기입니다만 네. 예, 그렇게 돼야만 이제 좀 네. 이렇게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의 어떤 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그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그냥 누가 만들 수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하여튼 만일 이분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민 된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전통과 역사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하고 세대 간에 혹은 남녀 간에 이렇게 서로 공통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네. 그건 최고죠. 예, 그거는 정말 우리 시대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우리 애하고 얘기해봐도 벌써 남 같은 느낌도 들고 6개월마다 세대가 바뀐다고 지들끼리 막 그래요. 아, 막 그래요? 네. 뭐 6개월 차이가 나면 세대가 네. 바뀐대요, 자기들이. 그래서 참 네.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야 그러면 너랑 나랑 지금 20년 차이면은 40세대가 이제 차이 그렇네요. 나는 거냐 제가 그렇네요. 농담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분열이 되고 서로 네. 공통의 이야기가 없을 때 이분의 마지막 이야기는 참 울림은 있었습니다. 뭐 가능성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애국주의자까지는 몰라도 애국심은 좀 가질 수 있도록 좀 네. 노력은 해보자 뭐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이분이 쭉 얘기하는 게 뭐 스파르타 나왔다, 아테네 나왔다, 미국 나오면 이 교육을 강조하던 나라들인데 아, 네. 교육을 통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가 여러 민족이 같이 살고 또 여러 집단들이 형성된 상태에서 하나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들한테 애국심을 높일 수 있느냐는 현장에서 강의하면서도 우리가 한 사건을 얘기할 때 조심해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도 있고 진보와 보수가 좌파와 우파 나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다른 거거든요. 또 네. 좌쪽 성향과 우쪽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중도가 있고 또 잘 사는 친구가 있고 못 사는 친구가 있고 이들한테 내가 애국심을 함양하냐가 참 큰 과제로 남아 있어요. 이런 문제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되고 네. 예, 지도자는 통합을 이루고 갈 수 있는 그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이게 돼야지만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고 국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그 우리 시대에 필요한 리더 어떤 걸 갖춰야 된다라고 보세요? 저는 최근에 이제 저 독일의 슈레더 전 총리 그분 얘기를 이제 강연 같은 데도 듣고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노동자들한테 좀 힘들게 만드는 개혁,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그래서 뭐 임금도 좀 하향 안정시키고 복지 지출도 줄이고. 근데 그게 기업들의 생산비를 줄여가지고 결국은 아주 독일 물건이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이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팔려가지고 독일 경제가 아주 잘 됐거든요. 네. 그러나 자기는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예, 슈로더 총리가. 그래서 이제 항상 그분이 하는 얘기는 정치 지도자는 다음번 선거에서 떨어질 각오를 하고 지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 뭔가를 과감하게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참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시나 지도자들께서 제일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각오를 하고 네. 한번 네. 정도를 걸어보자라든가 화끈한 개혁 프로그램과 이런 거를 하고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분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다음번에 또 당선돼야지 이러면서 약간 인기 영합적인 정책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슈레더 총리 같이 좀 네.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네. 다음 선거 떨어질 각오하고 국가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할 수 있는 리더십.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토드 부쿨츠의 다시 국가를 생각하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 최우수 이용 국회의원으로 또 선정되셨다고. 그 대출왕이 꼭 독서왕은 아니에요.
새로 나온 책이나 또 책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출판 동향이나 이 책들을 많이 접하면은요, 시대의 흐름이나 또 우리 시대의 과제에 대한 새로운 좀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뇌과학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관련한 책도 읽고 있고요. 또 역시 지금 안보 위기 때문에 국제 정세, 또 북핵 관련,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외교 관계 문제에 대한 책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주실 책은 뭔가요? 글쎄요, 제가 오래된 책이에요. 자주 펼쳐보는 책이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항상 저는 곁에 두고 또 읽고 또 읽는 책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는 18년간의 유배 생활 마지막 작품입니다. 공직자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개혁된다는 심정에서 쓴 책이라서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시금 놀라게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내년이 되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 목민심서를 쓴 지 200년 딱 되는 해입니다. 목민심서의 그런 정신과 내용이 더 많은 국민과 또 세계에도 전달되고 전파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이 책을 읽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아주 깊이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정치에 입문하고 또 현실 정치에 서 있으면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더 무겁게 와닿는 것 같아요. 목민은 뭐 말대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뜻도 있겠지만요. 백성들을 보살피고 위하는 심서, 마음에 새기는 책이다. 그 18년 동안에 정약용 선생님이 할 수 있었던 거의 모든 것이 책을 읽고 쓰는 것이었습니다. 정조대왕의 외로운 개혁, 그리고 좌절되는 그 개혁을 먼 발치에서 듣고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그 답답한 심정에서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 책을 쓰는 거죠. 겉보기에는 지방행정, 규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정치윤리 서적처럼 보이지만요. 글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날이 서 있습니다. 그만큼 정약용 선생의 시대를 아파하는 그런 양심으로서의 그런 정신이 살아있는 거죠. 행장을 꾸릴 때 의복과 안장을 얹은 말은 본래 있는 그대로 써야 하며 새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는 배우지 못하고 무식해서 산뜻한 옷에 좋은 갓을 쓰고 좋은 안장에 낡는 말을 타는 것으로 위풍을 떨치려고 한다. 그런데 노회한 아전들은 신임 수령의 인품이 어떠한가를 그의 의복과 안장을 얹은 말의 차림새로 알아본다. 만약 사치스럽고 화려하면 싱긋 웃으며 알만하다 하고 만약 검소하고 질박하면 놀라며 두렵다고 한다. 어리석은 자는 남들이 부러워한다고 착각하겠지만 부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미워한다. 요즘 수령으로 부임하는 사람들은 책력 이외의 다른 책은 한 권도 행장에 넣지 않는다. 임지에 가면 을에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 돌아오는 행장이 무겁기 마련이니 한 권의 책도 부담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슬프다. 문사가 벼슬을 살게 되면
이웃에 사는 선비들이 질문도 하고 논란도 벌일 것이요. 고사를 참고하고 글 제목을 찾으려면 모름지기 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책을 한술에 싣고 가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 공직자들은 발령을 받아서 그 동네로 들어갈 때부터 실제로 뭘 가지고 가야 되고 뭘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하는까지 세세한 매뉴얼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통하는 정신은요, 백성을 섬긴다면은 치장하지 말고 또 민폐를 끼치지 말고 부임해서 또 퇴임할 때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정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듣고 보면은 공감이 가죠.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다. 최상은 봉급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먹고 남은 것 또한 가져가지 않으며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한 필의 말로 조촐하게 가는 것이니 이것이 아주 옛날의 청렴한 관리이다. 그 다음은 봉급 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고 바르지 않은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 남은 것은 집으로 보내는 것이니 이것이 조금 옛날의 청렴한 관리이다. 최하는 무릇 이미 규례가 된 것이라면 비록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지만 규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죄를 먼저 짓지 않으며 조세를 더 부과하여 나머지를 착복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오늘날의 청렴한 관리이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관리가 모두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이다.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려 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재물을 크게 욕심내지만 재물보다 더욱 큰 것을 욕심내는 경우에는 재물을 버리고 취하지 않기도 한다. 제일 큰 욕심은 청렴한 욕심이라고 강조를 하시죠. 그냥 도덕적으로 청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에 대한 그 사명감과 명예를 존중한다면 물질적 탐욕에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당시 아마 이런 정약용 선생의 주장은 그 현실의 세도가들로 보면은 어리숙기 짝이었고 이상주의 이런 정도로 아마 조롱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의 향리는 재상과 결탁하고 감사와 연통하여 위로는 수령을 업신여기고 아래로는 백성을 수탈하니 능히 여기에 굴하지 않는 자가 훌륭한 수령이다. 가명의 저리가 향리와 짜고 수령을 거짓으로 칭찬하거나 억울하게 무고하여 제 하고자 하는 바를 자행하는데 이는 감사가 아전을 신복으로 믿고 수령을 염탐하기 때문이다. 수령의 소행이 맑고 밝아 잘못이 없다면 향리나 저리가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수령의 소행이 불법해 간교한 아전에게 아첨에 빌부터 자신의 불법을 덮고자 하면 한 구멍을 겨우 막아도 다른 구멍이 또 터질 것이다. 오직 스스로 닦는다는 자수 두 글자가 오히려 해악을 멀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이다. 관속들을 통솔하는 방법은 위엄과 믿음뿐이다. 위엄은 청렴함에서 생겨나고 믿음은 성실함에서 나오는 것이니 성실하면서 또한 청렴해야 무사람을 복종시킬 수 있다. 조선 후기의 정치의 타락상, 관료들의 부패상을 생각해 볼 때는 목민관론이 이상주의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공직자들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고 자기를 단련시켜야 되고 하는 방법론을 세세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정말 현실 지침서죠. 이 가르침대로 부임을 해서 어떻게 관리들을 대하고 백성들을 대하고 어떻게 직무를 하고 또 백성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보살펴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청렴하고 검소한 지도자는 당연히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 메시지죠.
실제로 어떤 리더이신지. 이건 제가 답할 별로 좋은 점수 안 받은 것 같은데. 주례의 대사도에 첫째가 어린이를 양육하며 둘째는 노인을 공경하며 셋째는 빈궁한 자를 구제합니다. 개천에 버려진 파리하고 여윈 아이들의 병과 고통을 곡진히 돌봐주고 특별히 주방에 반찬을 줄여서라도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에게 베풀어준다면 큰 덕이 대대로 창성하여 기필코 내필의 말이 끄는 큰 수레가 드나들 만큼 대문이 높아질 것이다. 곱사등이나 불치병자들이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의탁할 곳을 마련해주고 도와줘야 한다. 유행병이 돌면 사망자가 아주 많이 생긴다. 구호하고 치료하며 매장해주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포상하도록 조정에 청해야 한다. 그 강진 그 시골에 묻혀있어서 끊임없이 이런 문제를 고민했다는 것은 본인이 중앙부처로 복귀할 것을 저는 간절히 생각하고 또 대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잘못된 관행, 또 망가진 시스템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서 환란이 닥쳤을 때, 또 기근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고 그 현실에 대한 그 절박감, 거기서 나온 개혁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애민,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애민의 요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율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으니 첫째는 시기를 맞추는 것이요 둘째는 규모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진청을 설치하고 감리를 두며 가마솥과 소금, 간장, 미역, 마른 새우들을 갖추어 놓는다. 가마솥은 아주 큰 것 5개는 반드시 구해야 한다. 한 가마솥에 50명분의 죽을 쓰면 5개 가마솥의 죽으로 250명을 먹일 수 있으니 하루 1000명의 구제 대상자 중에 그 죽을 받으러 나오는 자가 250명이 되는 셈이다. 환난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예방하는 것이 재앙을 당한 후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마을의 민가가 지대가 낮고 물에 가까우면 마땅히 평상시에 옮기도록 해야 한다. 이미 큰 마을을 이루어 옮기기 어려우면 마땅히 여름에 배를 준비해둔다. 재해 뒤에는 백성을 쓰다듬고 편안히 모여 살게 해야 하니 이 또한 수령의 어진 정사이다. 다산정량성은 그럽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천한 사람도 백성이지만 제일 높은 사람, 고귀한 사람 대상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민 사상은 민본 사상입니다. 백성이 근본이고 백성이 하늘이다. 그 정신은요, 조선 후기로 동학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 독립정신으로 이어지고 건국정신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 지금 민주화 운동의 정신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민주화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가치의 뿌리는 바로 다산 선생의 애민 그리고 민본주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직에 임한다면 부패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산 선생은 시대를 꿰뚫어 보면서 역사를 관통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생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모르는 것은 사치를 좋아하는 일념 때문이다. 만일 마음이 편안하고 담담하여 족한 것을 알면 세상의 재물을 어디다 쓰겠느냐. 자연을 즐기고 유유자적하는 데는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참 절묘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에서 산다면 우리는 뭐 초자연주의로 가서 수도성처럼 모든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이 정신을 우리가 생활하는데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또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는 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또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또 고민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더불어서 행복한 사회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신간산책.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5G가 실현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UHD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하는데 단 1초면 가능하고 360도 VR 영상을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로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과 미래상을 쉽게 소개한 책, 5G 시대가 온다를 소개합니다. 세계 최초로 5G 데이터 통신에 성공한 세계적 기업 퀄컴. 올해 초 2035년 5G의 전 세계 경제적 효과를 12.3조 달러, 2,2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세계 경제 7위권인 인도의 국가 경제 규모에 달할 정도로 5G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이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을 의미합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들을 제대로 구현하기에 필수적인 5G. SF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되다. 5G 기술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 우리나라는 어떻게 5G를 준비하고 있나?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 이동통신 세계대전 등 책에는 5G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올 변화와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담겼는데요. 5G 이동통신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내외 동향에 대한 조사 결과도 실려 있습니다. 삶이 각박해질수록 치유와 위로의 글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편안해지고 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읽는 시간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최신 심리학 연구와 전 세계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들에 대해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하는데요. 나는 왜 항상 휘둘리는가? 일과 사람에 둘러싸여도 외로운 진짜 이유. 내 감정을 알면 보이는 것들. 감정은 내 마음의 SOS 신호 등 먼저 나를 깊이 이해하기에 필요한 4개의 도구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마음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삶을 탄탄하게 구축하는 법을 조언하는데요. 감정에 쓸려가지 않게 닻을 내리는 법, 진짜 나를 만날 시간 등 관계와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팁까지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막상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민주주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도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는 책. 진보 민주주의 대 보수 민주주의를 소개합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등 약 20여 년간 여의도에서 현실 정치를 경험한 저자. 특정한 시각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 위주로 담담하게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싶어 이 책을 펴놨다는데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이념이 공존하고 있는 게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저자. 진보이든 보수이든 어느 한쪽이 민주주의 자체와 동일시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데요.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시각만이 민주주의를 올바로 정의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오해, 진짜 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 다수결을 의심한다, 민주주의가 가장 우월한 정치체제인가 등 합리적이고 중도적 시각에서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저자. 진영 논리를 넘어서 민주적 소양을 갖춘 시민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일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평범한 한국 아재의 유쾌한 세상 빛보기.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라를 소개합니다. 책은 서양을 따라하면 우리가 선진국이 될까? 잘 노는 게 최고의 민주주의다 등 총 5장에 걸쳐 거침없고 솔직하게 의견을 펼쳐나가면서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상한 엘리트의 나라, 친일파와 4대강 사업, 불량 국가의 뒷배는 불량 국민이다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들여다보고 현재 대두되는 이슈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홍익인간 정신을 제시한 점도 인상적인데요. 서양을 모방하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공존을 꿈꾸는 홍익인간의 마음을 우리의 현대 철학으로 삼자는 저자의 말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또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외면했던 기억들 때문에 속상한 일 많으시죠?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줄 시 한 편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빗쭈빗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 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TV 도서관에 가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